안녕하십니까. 비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지점장님을 모시고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미국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밤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네. 약간의 조금 강한 기조의 어떤 발언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네.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갔죠. 네. 이게 한 5.75% 이제 금리 상단 기준으로요. 그리고 3월에 50bp 인상의 가능성이 한 60에서 70%까지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격세지감이냐면 1월 달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3월 달에 0.25% 올려서 금리 상단 5.0으로 마무리를 하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 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걸 바탕으로 굉장히 강한 반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어쨌든 이게 한 5.75% 이게 3월, 5월, 6월이 있습니다. 이렇게 50bp, 25bp, 25bp 올려서 한 5.75% 상단까지 올릴 것 같고 거기다가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는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미국의 2년물 금리는 이제 5%를 넘어섰고요. 10년물 금리도 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 굉장히 이제 1월에 비해서는 많이 뛰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금리 상단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상단이 4.75이기 때문에 네네. 3월 달에 25bp 최소한 올리면 이제 5%대라는 이제 금리에 도달을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어찌 됐던 뭐 상반기가 됐던 뭐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데 네네. 지점장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올릴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5.75까지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5.5 또는 5.75 정도 둘 중에 하나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닐 카시카리 총재나 이런 분들이 3월에 점도표를 잘 봐라. 더 올릴 거다라는 걸 시사하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5.5냐 5.75냐 그 사이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미국의 CPI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리가 최소 한 5.5% 이상은 올라가는 게 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네. 이렇게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2022년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올라가고 있는데 2022년과는 확연히 다른 주식시장이에요. 네네.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할까요? 사실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의 반등이 있었어요. 네. 그 재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금리를 그렇죠. 덜 올릴 거고 하반기에 결국 내릴 거야.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렇죠. 피봇이라는 단어까지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서는 1월의 상승률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더 빠져야죠, 사실은. 맞아요. 그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어젯밤에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요. 네.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의 강도가 나왔을 때 작년이었으면요. 미국의 나스닥이 한 3, 4% 정도 빠졌을 그렇죠. 겁니다. 네.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예. 확실히 금리의 증시 민감도가 떨어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게 작년의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망했다. 결국 빠질 거다라고 보시지만 분명히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있긴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이 오릅니다. 달러 네, 강세가 네, 되죠. 그렇죠. 증시는 조정을 받는 이 공식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 공식이 깨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강한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악재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졌다라고 보여질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항상 악재와 호재가 있는데 네네.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작년 같은 경우 2022년에는 극도로 이제 공포감에 있어서의 좀 부분들의 방점을 찍었다라면 이제는 호재에 좀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 이게요. 작년 말로 돌아가 볼게요. 네. 2023년에 글로벌 경제 화두는 단 한 단어로 보면 경기 침체일 겁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물가가 인플레가 높아요. 고물가가 옵니다. 그럼 고금리로 이거를 처방을 하려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가 악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악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물가로 인해서 고금리를 만들면 결국에는 경기를 부러뜨릴 거야. 이게 악재인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경기가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악재로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올해 와 보니까 자 물가는 여전히 잘 안 떨어져요. 그렇죠. 금리는 더 올린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우려하던 본질, 악재의 본질인 경기 침체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안 오고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 강세의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럴까요? 뭐 혹자 보는 시각에 따라는 다르죠.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네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지표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가 살아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연준이 작년 12월 달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실업률을 4%대 넘는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봤는데 3%에서 실업률이 완전히 머물러 고착화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고용이 살아 있으면 뭐 당연히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라고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요. 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거를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봤죠. 1차, 맞아요. 2차,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또 양적 완화가 있었는데 그 양적 완화가 너무 다릅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양적 완화는요. 돈을 풀었지만 그게 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연준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결국 은행, 금융기관을 살려주는 양적 완화였고요.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양적 완화는 이게 정말 이게 시장의 살포가 됐죠. 개인들한테도 돈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던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과거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그리고 또 경제학 교과서에 있던 대로라면 지금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하게 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돈이 과거랑은 전혀 유사일에 볼 수 없었던 돈이 풀린 거고요.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적어도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요. 언젠가는 그 후유증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미뤄져서 올해까지는 안 올 것 같은 거고 그게 돈이 많이 풀려서인데 한 세 가지 주체로 한번 볼게요. 먼저 은행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올리면 사실 예금금리가 따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를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좀 그와 다르죠. 네. 네, 미국의 예금금리는요. 아직까지 0%대입니다. 0.3, 그래요? 0.4%대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어차피 시중은행들은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요? 예금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 이유는 네. 은행이 돈이 너무 많아요. 양적 양적 완화를 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다 현금으로 바꿔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걸로 다 그렇죠. 연준이 집어넣는 다시 거죠. 재이치를 했는데 예. 그 규모가요.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건 사실은 금융위기 이전에 거의 없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풀려서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팬데믹 이전에도 한 1.5조 달러에서 한 2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하던 게 팬데믹 때 4조 달러를 넘어갔던 거고요.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양적 축소 기간이니까 여전히 한 3조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는 0%대고 자, 우리가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은행은 단기 금리로 조달을 해서 그렇죠. 장기 금리로 운용을 합니다. 네, 대출이 나가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벌어져 있으면 비싼 금리로 조달을 해서 조달해가지고 낮은 네, 금리로 네. 운용을 하니까 은행이 역마진 나는 거죠. 역마진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렸죠. 은행의 예금 금리는 0%대예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부담을 은행이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마진이 나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달 금리는 제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금리라든지 아니면 초과 지급 비율을 연준에 넣으면 4% 이자 주는데, 네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쪽들은 또 어떨까요? 기업을 먼저 보면요. 예. 자, 기업들은요. 어쨌든 우리가 불과 한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회사채 금리도 굉장히 낮았죠. 근데 기업을 운용하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지 몰랐지만 그분들은 대비를 하신 거예요. 엄청난 채권 발행을 해서 이미 자금 조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량 회사뿐만이 아니라 좀 비우량, 정크 등급의 회사들도 채권 발행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기업들이 이미 돈을 많이 조달을 해놨고 낮은 금리일 때 그거에 의미 있는 만기는 한 2025년부터 도래를 한다고 해요. 그때까지 금리가 안 떨어지면 그들은 이거를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그렇죠. 재조달을 네. 하는데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간 지금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쨌든 2025년 가가지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리파이낸싱 할 때 이제 금리가 확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소위 리볼빙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이제 가계 부분은 지금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정말 핵심 포인트죠. 네. 돈을 살포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인들은 저축을 안 하기로 유명하죠. 원래 지금 뭐 집값 올라가면 돈 쓰는 맞습니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돈을 그냥 그 보조금, 지원금을 이제 꽂아주다 보니까 네.
미국 가계 초과 저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생겼었습니다. 그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도 좀 그런 게 있지만 맞습니다. 미국이 특히 이제 저축이 쌓여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예. 그러니까 중국도 뭐 어마어마한데 네. 미국의 지금 초과 저축액이 추산되는 게 팬데믹 정점 때 한 2.3조 달러 네.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2조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많이 쓰긴 썼죠. 근데 네. 아직 1.2조 달러가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돈이 원래 이제 그런 경제학자들 예상으로는 올 가을쯤에는 다 소진되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게 통장 이게 곡간이 이제 줄어들면은 소비는 줄어들 거고 이게 소비 절벽이 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최근에 그런 조사들을 보면 적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 소진되는 곡선이 완만하게 되면서 좀 미뤄질 것이다라는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은 고용이 좋기 때문에. 고용이죠. 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돈을 벌다 보니까 굳이 초과 저축을 꺼내서 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초과 저축이 아직까지 미국은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말하는 경기 침체라는 건요 결국은 소비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소비가 부러지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원을 줄여야죠.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게는 해고되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더 줄이겠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경기 침체의 모습인데 미국의 초과 저축이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 소진되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올해 굉장히 강한 소비 절벽이 오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고용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이런 반론을 하실 분들도 있어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고용이 좋냐라고 한다라면 제가 알기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 대신 서비스업 비중이 미국은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고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면 임금 상승률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민감한데 왜냐하면 이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있으면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맞습니다. 초과 수요가 없으면 임금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건 초과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용 시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 다니시는 분의 소비보다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비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은요. 고소득자 시장보다 그래 약간 저임금 노동자 그렇죠. 시장이 예. 핫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경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좋은 신호죠. 현상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요. 추가적으로 더 높은 연봉을 받았을 때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 확률은 그 상대적으로 비율은 낮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소득층은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는 하지만 버는 대로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경제 그 불황을 이겨내려고 할 때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을 때 그게 다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선순환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경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챗GPT 네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기간에 이제 주가 흐름보다도 앞으로 이어질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처럼 긍정론자들이 2022년에 과소평가했던 건 무엇이냐? 저는 약간 긍정론자인데 작년에도 그러다가 된통 당했죠. 저처럼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를 설명하지 못한다.